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2부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한사의 선택과 가문의 위기라는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죠. 이한사가 전주에서 사고를 쳤죠. 즉 관기하고 사랑이 빠져가지고 무려 산성 방어별관과 싸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은 삼척으로 도망을 쳤는데 혼자 간 건 아니었고 무려 170여 가구가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척에 가가지고 터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산성 방어별감 자기하고 싸웠던 그 인간이 하필이면은 강릉도의 안녕사로 승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한사가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이번에는 동국면, 의주, 즉 오늘날 북한 쪽 강원도에 있는 원산 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한사가 동국면, 의주 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한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한사가 의주에 도착해서도 고려인들을 계속 규합하게 됩니다. 아마 그랬겠죠. 고려인들한테. 고려인들이여 단결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면서 사람들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무려 1천여 호에 달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의주 지역에서 동국면 지역에서 이한사가 실력자로 떠오르게 되자 고려 조정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사실 고려 조정이 그때 강화도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토를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이거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본토 지역에서 보면은 각 지역에 유력한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동국면 같은 경우는 관료 파견하기도 참 거시기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에게 관직을 줘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사가 무려 동국면 지역의 의주 병마사로 임명이 됐다는 거죠. 즉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사에서 병마사라는 군사령관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한사 입장에서는 마냥 앞날이 창창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기가 찾아왔죠.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 앞에 영흥 이북 지역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몽골군이 호시탐탐 남하를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사는 동국면 의주 병마사로서 몽골의 남진을 당연히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자, 그런데 당시 몽골 측에서도 이한사의 실력을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밌는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디서 갑자기 톡 불러들어와가지고 고려인들을 규합하더니 무려 1천여의 세력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덜커덕 동국면 의주 병마사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 친구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몽골 측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친구를 잘 구워 삶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편으로 스카우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몽골 측에서는 지휘관이었던 산길대왕이 남하를 해오면서 이한사하고 대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교전은 일어나진 않았고 사신을 보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회의를 하여. 자, 이렇게 회의를 하자 이한사는 이거를 거절을 하죠. 너 싫다. 나는 고려의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록에는 한 2번 정도 거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했는지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한사의 속내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순수하게 바라보다 보면 이한사는 정말 고려 조정을 위해서 열심히 몽골군을 막아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한사라는 사람의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요. 원래 전주지역에 살던 사람이 산성 방어별관하고 싸워가지고 제대로 찍힌 거죠. 제대로 찍혀서 삼척으로 도망왔어요. 거기서 터잡고 잘 사나 싶었더니 또 그 인간이 여기로 오는 바람에 다시 여기까지 쫓겨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이한사한테 과연 고려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천하무적 몽골군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이한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기죠. 그리고 이겼다 한들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는 파이가 오며 그죠? 만약에 지기라도 한다면은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한사 입장에서는 몽골 측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록에서는 2번 거절한 끝에 결국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한사가 거절을 할 때 거절을 하더라도 여지를 남겼겠죠. 내가 그래도 고려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받아들이겠냐. 한 번에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대왕이 생각했겠지.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2번 하면 받아들인다는 건가? 그죠? 그렇게 해서 2번, 3번 딱 요청을 해보니까 결국 이한사가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한사 입장에서는
바로 한 번에 덜커덕 이걸 먹긴 좀 그러니까, 항복을 바로 하긴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몸값도 좀 올릴 겸, 또 명분도 쌓을 겸, 모양새 좋게, 보통 삼양지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가가지고 마지못해서 승낙하는 모양새로 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몽골군 지휘관이었던 삼길대왕이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일천여로 거느리고 있는 고려의 유력한 세력이 자기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거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상길대왕이 이한사를 굉장히 극진히 예우를 하면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리고 연회가 끝날 무렵에 상길대왕이 옥으로 만든 술잔을 선물로 주면서 정표를 표시를 했고, 이한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족의 여인 한 명을 상길대왕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충생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의 도망자 신세였던 이한사는 고려의 동북면 의주 병마서로 출세를 하더니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몽골 대원 제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의 천호장으로 완전 출세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한사 집안은 결국 고려에서 몽골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당시 이제 넘어간 다음에 몽골에서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의주에 계속 있지 말고 어디로 좀 와라. 안으로 좀 더 들어와가지고 두만강 유역에 보면은 알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알동이라는 지역이 육진 아시죠? 그죠? 그 육진 중에서 경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경흥성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지역에 알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경흥이 동쪽 끝에 있더만 그게 거기서 30리 동쪽으로 가면은 그거 두만강 건너야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알동이라는 것이 오늘날 연해주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족과 고려인들을 통솔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한사를 천호장 겸 바루가치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벼락 출세했던 이한사는 동북면 의주를 떠나서 연해주라고 해서 뭐 내륙 깊숙이는 아니었고 두만강 언저리에 있는 그 알동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바루가치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고려인과 여진족들을 통솔을 하게 됐던 이한사는 일단 여진족들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여진족 추장들하고 관계를 좀 잘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연일 이제 연애를 베푸면서 술자리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쌓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약 20년 정도를 군림을 하다가 이한사는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한사의 뒤를 이어서 역시 또 나이가 어려요. 이한사의 아들이었던 이행리가 올라오게 됐는데 이행리의 나이가 불과 19살이었죠. 19살에 굉장히 이제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리가 그 뒤를 잇게 된 이 사람이 바로 해동 6령 중에서 두 번째인 익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행리가 가문의 주인이 됐는데 이행리가 집권을 하자마자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여진족들이 슬슬 좀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역이 당시 원 제국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위탁 통치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인과 여진족, 뭐 이웃한 서로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진 않겠죠, 서로. 뭐 옆 동네 사람들하고 감정이 좋은 적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한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세력도 있었고 수완도 좀 발휘했고 하다 보니까 여진족들이 또 몽골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한사의 말을 잘 따르다가 막상 이한사가 죽고 19살짜리 이행리가 올라오니까 슬슬 좀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 추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실록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진족 추장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제 여진족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행리는 본래 우리 여진족과 동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동류, 즉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서로 섞여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고려인과 여진이 서로 구분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까지는 아니었죠.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족관념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 추장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행리 쟤는 우리랑 언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저게 그냥 몽골에서 다루같이 그거 좀 받았다고 막 어깨 딱 펴고서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네? 그죠? 기분 나쁘네? 어떻게 하자, 우리가. 뭐, 나이도 어린 놈이 저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사뿐히 지력 밟아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행리도 나름 체력이 꽤 있는 애니까 여진족들이 당장은 이제 우리가 이기기 힘드니까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여진족들을 포섭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포섭할 때 공짜는 아니겠죠. 대가로 뭘로 줄 거냐면은 이행리를 잡으면은 이행리 집안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나눠 갖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탈 전쟁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 문제는 어쨌든 이행리가 이들의 천호장으로서 사실상 다루와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행리의 허가 없이 멀리까지 나가기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진족 추장들이 이행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냥을 하러 나갈 건데 20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20일 동안은 만남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20일만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행리가 원래 여진족들은 사냥하러 자주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한 2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20일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얘들이 안 오네? 그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이행리가 알동이 직접 방문을 해봤대요. 여진족 부락 쪽으로. 거기로 갔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남정네들은 한 명도 없고 부녀자하고 노약자들만 득실거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사냥을 하러 갔길래 이렇게 남자들을 싹 다 데리고 갔을까? 이상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한 명 딱 이제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여진족 여성이었겠죠? 그리고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로 뭐라고 대답하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둘러댄 거죠. 지금 사냥감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자들이 싹 다 몰려왔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다.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사라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둘러댑니다. 자, 그러자 여기까지 들었던 이행리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직까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물을 좀 찾았는데 웬 할머니가 여진족 할머니의 이분도 여진족 할머니가 물동이를 입어서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진족의 할머니가 물 한 잔을 떠서 준 겁니다. 자, 그걸 딱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냐. 여진족 장정들이 나간 것은 사냥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러 간 거다. 이제 조만간 3일 안에 들이닥칠 건데 당신 정말 큰일 났다. 빨리 대비를 해라. 하고서 귀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행리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서 도망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사실 이 이성계의 4대조 조상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즉 하늘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노파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은 이행리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이행리는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우연찮게 이 노파가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천명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일화를 집어넣은 것이고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행리 집안이 어쨌든 간에 이 알동에서 실력자로 계속 있으면서 여진족들한테도 호감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진족 여인처럼 이행리의 안티도 있었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여진족도 있었지만 이 노파처럼 이행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에 고발차가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행리가 이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일단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재산이 좀 많았겠죠? 예전에 썼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재산들을 전부 배에다가 싣고서 자기 신복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두만강을 따라서 어떻게 해라. 하류로 쭉 내려가서 적도로 가라고 그래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됐던 해동 지도의 일부예요. 그 중에서도 경흥북 일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일단 경흥북 일대 보시면요.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경흥이라고 써놨죠. 그 경흥 위쪽으로 두만강이 흐르고 있고, 사실상 경흥은 거의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리로 동쪽을 더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연해주예요. 그래서 연해주 뭐 내륙 깊숙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두만강 언저리에 있는 알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뭐 오동이라고도 불러요, 여기를. 그래서 이 지역에 여진족뿐만 아니라 고려인도 같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상 경흥과 알동 일대의 통수권을 누구한테 줬던 거냐면은 이한사 집안한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한사 집안이 그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거를 나중에 이행리에게 세습을 해줬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당시 원제국에서 허락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지도를 보시면은 두만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보이는 조금 큰 섬이 있죠. 그 섬이 이제 녹전도라는 섬이고 거기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보이시면은 돌출부 쪽에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적도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배를 타고서 짐을 싣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뒷정리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육로로 적도 근처 북쪽에 있는 바닷가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짐을 내려놓으면 다시 어떻게 해라. 배를 가지고서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 그쪽 바닷가 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행리와 이행리의 신복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유대 관계와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신복들한테 재산을 맡겨가지고 적도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복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적도로 가가지고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배를 안 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를 안 대주면은 이행리는 여진족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아예 적도로 가지 않고 그대로 배 타고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리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자기가 뒷정리를 하고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그만큼 이행리가 신망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즉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리더로서의 자질인데 먼저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뒷정리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재산을 배에다 싣고서 두만강을 따라서 적도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자기는 와이프였던 손부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되는데 가양탄, 즉 두만강에 아마 이제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여울이 있었겠죠. 그 여울이었던 가양탄을 건너가가지고 경흥 뒤쪽으로 있는 산길을 따라가지고 적도 북쪽의 해안가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산길을 따라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 뒤를 딱 돌아보는데 여진족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선봉, 300여기는 상당히 앞까지 따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둘 중 하나 있겠죠. 여진족들이 생각보다 빨리 왔던 거든지 아니면은 이행리가 도망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거든지 아무튼 이제 이행리가 이제 다급하니까 눈썹이 휘날리게 막 달렸겠죠. 그렇게 달려서 적도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배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행리가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하냐. 뒤에는 여진족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온다는 배는 안 오고 있고 어떻게 하냐 이거죠. 대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 같죠, 그죠? 어디서 봤어요, 이 스토리? 주몽설화, 그죠? 주몽신화하고 동명왕신화에 나오는 단골소재 아니에요, 이거, 그죠? 뒤에는 추격군, 앞에는 강. 하늘이시여, 이거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신화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여기서 꼭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기적적인 그런 부분들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왕실에서는 그만큼 우리 조선 왕조가 천명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은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썰물이 생기면서 길이 열렸대요. 그러면서 이행리 일행이 적도로 무사히 건너가게 되고 이행리 일행이 건너가자 다시 어떻게 됐다. 밀물이 물어 닥쳐가지고 길이 사라지고 여진족이 건너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실록이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실록을 쓰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천명사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단골 아닙니까? 앞에 강이 있고 뒤에는 추격군이고 그거 어떻게 건널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좀 불화를 좀 섞은 거죠. 여기다가. 근데 주몽설화나 동명왕설화처럼 뭐 자라떼가 올라가가지고 물고기떼가 올라서 길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건 좀 너무 좀 막 나가는 구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조금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약간 세련되게 각색을 한 거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실록에서는 좀 재밌게도 이 적도 부근의 바다를 북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뭐 북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동해죠, 여기도. 동해바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긴 서해바다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물과 썰물의 관계에 의해서 적도가 육지하고 연결되는 육계도의 그런 성향을 갖는 지역이었냐. 그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진짜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거냐면은 이행리가 신복들에게 먼저 배 타고서 가가지고 짐 싣고서 적도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것 자체가 이행리하고 신복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복들이 적도에다 짐을 내려놓고 약속한 날짜 시간에다가 배를 대지 않았다. 이거는 배신 행위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이행리가 적도로 돌아가서 자기 부하들을 처벌을 해야 돼요, 먼저 갔던 사람들은. 근데 딱히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배가 제때에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때에 와서 이행리를 일행을 태워가지고 적도로 건너간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처벌도 하지 않았던 거죠.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진족이 그럼 적도로 못 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진족은 말 타고 다니니까 뭐 당연히 섬이니까 못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진족들이 또 잘했던 게 뭐였냐면 이 시대에 해적질 잘했어요. 막 배 타고 가가지고 동해안 노략질하고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적도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은 이행리가 삼척에 있을 때부터 전함 15척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름의 해상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상 전력을 가지고서 마중을 나와서 이행리 일행을 태우고 간 거죠. 그리고 이 전함 15척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진족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서 돌아간 게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행리가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적도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도로 들어가가지고 움집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신석기 시대죠, 그죠? 움집을 만들어서 근거지를 다시 확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행리가 적도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원래 알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실록에는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고려인인지 여진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고려인들이 주축이 되었겠지만 여진인들도 상당수 여기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파가 이행리한테 귀뜸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여진족들 사이에서도 호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따라볼만 하다. 그래서 이 진짜 답답한 여진 추장들 따르니 차라리 세련된 누구를 따라가자. 이행리를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고려인 여진족들이 지속해서 마구잡이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적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적도가 사실 그렇게 큰 섬이 아니죠.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이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었던 이행리는 1290년에 인근 섬에 있는 나무들을 싹 다 베어서 추가로 10척의 배를 더 만들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자기 아버지였던 이안사가 몽골에 항복했던 바로 그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고려의 동국면이었던 의주, 즉 오늘날 북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원산이라고 했죠.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행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나름 괜찮은 정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민심이 자기 집안의 편을 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을 거느리고 돌아가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로 간다라고 해서 몽골이 줬던 직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들은 몽골의 천호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행리는 다시금 권토 중년을 노리면서 동국면 의주로 돌아가게 되니 과연 이행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